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팁스 서밋 사회를 맡은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 기획팀 팀장 김미주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팁스 서밋,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오늘 행사를 온라인 비대면 정책 세미나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제작진과 주최 측이 엄정한 코로나 방역 지침 하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본 행사는 현재 한국엔젤투자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받은 전국의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을 모두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볼까요? 화상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우리 모두 두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0 팁스 서밋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구조나 사회 분위기가 매우 빠르게 변했는데요. 거의 모든 산업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 팁스 서밋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엄수원 아드리엘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계훈 아주 아이비투자 엑셀러레이터 사업단 단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계훈입니다. 네, 다음은 안녕일 팁스타운 센터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희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보훈 아주경제벤처과학팀 기자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는데요. 본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아 회장님께서 이번 행사의 취지를 극대화하고자 지금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영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영아입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우리 2020 팁스 서밋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엄중한 코로나 와중에서도 전문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김진수 중앙대 교수님, 엄수원 아드리엘 대표님, 최진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사님, 안희철 디라이트 변호사님, 또 박계훈 아주 아이비 단장님, 신보훈 아주경제 기자님, 또 우리 팁스타운의 안영일 센터장님,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스타트업 관계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잘 대응을 해서
그 어느 선진국,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어느 선진국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방역을 필두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를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백신이 나와서 상황이 조금은 개선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이 비대면에 익숙해진 이 라이프 스타일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 위주의 이 비대면 산업이 지금 여러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줌이라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이 코로나 이후로 한 서너 배 이상 뛰어버렸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비대면 시장을 선점하고자 아마 치열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비대면 분야 육성과 비대면 창업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적극 힘쓰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이 비대면 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전문가들 모시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비대면 산업 분야 스타트업 정책이 더욱 고도화되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2020 팁스 서밋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위주의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문은 비대면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스타트업 동향과 과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 김진수 교수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비대면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스타트업 동향과 과제, 이런 주제를 발표를 할 텐데요. 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또 엔젤 투자협회에서 좋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저를 비롯해서 또 패널 분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참석하신 우리 온라인 랜선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 전문가분들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한 25분 정도 주제 발제를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뉴노멀 2.0 시대의 도래,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창업기업 동향은 과연 어떤지, 그래서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향후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좀 과제를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건지,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첫 번째 이제 코로나19와 뉴노멀 2.0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2008년에 이미 이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이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이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뉴 노멀 시대에 좀 이미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에 따른 그 경제 발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 이제 전 세계가 혁신형 창업 활성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그야말로 이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세계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전을 지향한다든지, 과연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많은 이제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라든지 뭐 비대면 이와 같은 분야가 많이 이제 좀 증대되고 있으면서 개인주의 성향, 이걸 타개하기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제 확대되면서 신규 수요일이 활용되는 이런 이제 뉴노멀 2.0 시대를 좀 저희가 맞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개인화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초개인화되는, 사람과 사람을 이제 만나기를 주저하는, 그러면서 이 비대면 현상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되고 적용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저희가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에서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탈세계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국제적인 분업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국가 재난 상태가 이루어지고 도래가 되고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이제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이제 밸류 체인보다는 이제 자국의 밸류 체인에 이제 더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해외 생산보다는 이제 국산화.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또 공급의 안정성, 국산화, 이와 같은 탈세계화 현상이 좀 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뉴노멀 2.0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외 기업들은 과연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나를 한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중소기업 피해 정도는 상당히 지금 많은 기업들한테, 여기 보시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의 어떤 통계 자료지만은 전체의 약 86.5%가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 정도도 굉장히 이제 높다 하는 것이 한 60%에 이르는 등 뉴노멀 2.0 시대에 따라서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통계 자료에도 좀 나와 있고요. 주요 원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내수 감소죠. 내수 감소, 수출 감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해외 부분은 어떠냐? 해외 역시 요거는 이제 스타트업 게놈 이제에서 매년 전 세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죠, 기관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전 세계의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요. 한 22%, 그죠? 1 to 20%.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100% 매출 감소를 한 그런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매출 감소에 의한 경영 악화에 직면해 있고, 일부 이제 반사이익을 그런 거두는 기업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또 식품, 또 택배, 물류운송,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비대면 현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리는 그런 상태인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런 업종들은 전체의 한 26%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70%의 대부분의 업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단 뭐 어떤 전통적인 그 비대면 업종의 이런 소상공인 뭐 이런 업종만 국한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게이밍, 소셜 미디어 앤 메시징, 뭐 AI 앤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하이텍 기업이고 비대면 분야에 상당히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는 그런 업종조차도
상당히 이제 이 매출 부분에서 감소를 좀 그런 매출 감소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히 좀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업종이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경영상의 직면에 있고요. 프랑스 이제 스테이션 F에서 프랑스, 미국,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스라엘 5개국의 1000개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제 코비드 현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5월 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5.7% 기업이 6개월 안에 폐업에 직면할 거다. 이런 이제 어려움을 좀 고수하고 있고, 특히 이제 투자 규모가 작은 초기 기업들이죠. 프리시드 단계 기업들이 훨씬 더 경영 상태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역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폐업에 직면해 있다 할 정도로 경영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들이 그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건 이제 호주 기업들 대상의 자료인데요. 순서를 보면 이제 역시 아무래도 이제 운영 자금, 그렇죠? 매출 감소에 따른 운영 자금의 부족, 그다음에 투자 유치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어떤 상실, 또 비용 절감, 또 뭐 팀원들의 어떤 건강, 뭐 재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한 부분들, 물류, 그다음에 재택 관리, 근무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등등의 애로 사항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꼭 비단 제 생각은 호주 기업만, 스타트업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내 기업을, 스타트업 기업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 이제 국내 스타트업 역시 매출 감소, 여기 보시면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80개 연사를 대상으로 3월 달에 조사한 자료인데, 41.5%가 이제 매출 감소, 투자 차질, 그 다음에 해외 사업, 난항 등등. 그래서 역시 이제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매출 감소했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상당히 이제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상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창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인데, 최근에 이제 그 중기부에서 스타트업 기업 492개사 대상으로 이제 4월 달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아주 좀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반전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응답 기업의 42.4%가 코로나 이후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연계 서비스 산업이 확대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신규 산업 분야의 정보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위기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 할까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발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가 곧 기회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와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중기부에 그럼 이것이 하나의 예측이냐? 그렇지는 않고 실제 이제 이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기부에서 최근에 3분기 창업 통계 보고서를 봤더니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11.4% 오히려 이제 창업률이 더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를 보면은 역시 이제 기술 창업,
특히 이제 도소매 온라인 쇼핑이 증가되면서 도소매 온라인 쇼핑에 의한 이 분야가 업종이 약 26.8% 상당히 많이 이제 이 분야에 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업종별로도 세분화해서 보면은 역시 이제 비대면 현상이 벌어지면서 비대면 분야에 관련된 그런 창업,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공급,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이제 정보통신 산업이 25% 증가해서 비대면 분야의 어떤 기술 기반의 어떤 창업 활동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하는 것을 통계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위기는 기회다. 경제 기업들이 기민하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창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IT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면 분야에 또 발빠르게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통계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투자 측면에서는 어떠냐? 이 비대면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은 보면은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에 보면은 약 한 3,500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반면에 비대면 분야 투자 비중은 41.2%에서 46.6%, 그래서 어떻게 보면 5.4% 더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줄었지만 오히려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많은 그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또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탑 5 투자 분야도 보면은 유통 커머스, 헬스케어, 뭐 소프트웨어 등등의 모빌리티, 게임 등등의 비대면 분야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굉장히 경영상의 환경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는 측면에서 또 비대면 분야에 많은 또 창업이 또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해서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하고 뭐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한다면 이 분야에서 저희가 새로운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중기부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11월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K 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100 프로젝트라는 것을 수립해가지고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 수준의 100개, 예비 유니콘 기업의 700개 등을 목표로 제시를 해서 이게 이제 크게 분야가 비대면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수요 창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화 촉진. 그래서 비대면 분야의 창업 기업들이 어제 글로벌 진출을 상당히 지원하는 이런 분야.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대면 창업 벤처 기업의 생태계를 이제 기반 구축하는 이 세 분야로 해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보면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무려 4,597억 증가한 1조 8,115억 예산을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는 등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이고요. 그럼 중기부만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각 부처별로 뭐 이게 교육부라든지 농식품부, 뭐 국토부, 과기정통부, 식약처 등등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분야, 부처별로 또 다양한 그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 특화된 그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과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비대면 분야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상당히 체계적인 그런 이런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웬만한 그 정책들이 다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기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투자, 판로 확장 등을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이제 새로운 기업, 뉴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에 이제 상당히 좀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데 사실 기존 기업들이 앞에서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그다음에 투자 활성화, 공공 조달, 시장,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직원들의 어떤 직원을 유지하는데 하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금 좀 요구사항들입니다. 요구사항.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자금 지원과 투자, 그다음에 공공주도 시장의 어떤 판로 개척,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 이런 보조 같은, 그다음에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피버팅 지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위에 그래프가 경영상의 변화인데 이 경영상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들이 많은 그 경영 트렌드 변화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신제품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갭이 생기죠. 갭이 생기면 그 갭을 이제 그 메꾸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코비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사실 그 경영 환경은 기존에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서 이 현상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자기들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지원도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고객의 소비 행동 변화 분석, 굉장히 이제 비대면 현상 안전 지향성 때문에 고객의 이 소비 행동 변화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잘 분석을 하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 역량, 그래서 갭 분석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뉴 블루오션을 찾아서 새로운 고객을 이제 타겟팅하는 그런 방향, 아니면 기존 유통 채널에서 이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 강화하는 방향, 아니면 이제 잠재적 신규 고객을 개발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전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걸 제가 이제 조금 그 그림으로 이미지화한 걸 보면 뭐 기존의 컨택트 바다는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있죠. 상당히 이제 항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과연 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내 비즈니스 모델 제품이 과연 이 기존의 컨택트 바다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어렵다면 사실 이제 컴백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리스타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을 좀 찾아보는, 아니면 이제 ICT와 융합해서 뉴 언택트 바다의 비즈니스 어떤 모델을 좀 보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좀 어떠냐 했을 때 프랑스 스테이션 F 조사한 기업들 보면은
통계 자료에 보면은 약 80%가 이미 코비드 팬데믹 현상에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버팅을 하고 뭐 체인지 오브 고 투 마켓, 자기들 어떤 판매 전략 이런 부분들 수정을 하고 뭐 런치 오브 뉴 오퍼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이제 런치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고 기존 모델을 이제 피버팅하는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기민하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국내에도 보면은 이게 트래블이라든지 뭐 나메즈 프로젝트, 마이 리얼 스트립, 그다음에 마이 뮤직 테이스트 같은 기존에 이제 대면 중심의 사업을 하던 이런 기업들도 이제 비대면 중심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 여기 중소벤처기업의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중에 17.8%,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34.5%.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비대면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버팅을 이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상으로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필요는 한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대면 분야, 비즈니스 모델 피버팅,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원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전문성, 뭐 기술 부족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필요한 자금 지원, 그다음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홍보하고 보급하고 관련된 산업 기술 개발, 또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분야 창업 시장 진입 규제 환경 개선 중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른 나라 경쟁 OECD 경쟁국 대비 아직도 그 규제가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누적 투자 사업 모델의 57%가 이제 글로벌 혁신 모델 중에 사업 모델 57%가 한국에서는 규제로 사업에 이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오토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스타트업스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초라한 성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포지티브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 또는 영국, 인도 같은 경우 이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완화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포지티브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에서 조금 더 완화는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분야가 창업이 많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도전하고 이렇게 출연을 할 텐데, 관련된 환경 규제 차원에서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돼서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이제 인재 육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보면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IT 기술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을 보면은 특히 이제 경력 있는 그런 인력들의 공급 부족이 수요 대 공급을 보면 상당한 갭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이 기술 인력을 저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여지 컴퓨터공학과 역시 55명, 스탠퍼드 대학교 한 735명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력의 수요, 기업들의 어떤 시장의 수요에 맞게 이제 인력 공급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서울대 또는 뭐 스카이,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다 봐야 이제 스탠퍼드 컴퓨터공학과 그 정원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가 비대면 분야를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고 추진할 그런 기술 인력들이 없다면 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모태 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보면 1조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중요하지만 그 민간 어떤 투자 생태계 또 민간 투자의 적극적인 투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좀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와디즈의 이제 스타트업 찾기라든지 뭐 넥스트 유니콘 또는 이제 부산시의 센터보네 같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투자 플랫폼이거든요. 상당히 성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투자 플랫폼들도 좀 더 활성화돼서 새롭게 도전하는 이 비대면물의 그 스타트업들한테 좀 원활한 자금이 좀 지원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네. 네,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스타트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김진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방향 제시를 좀 했다면 사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우리 전문가분들은 또 이 분야에서 상당한 조예가 깊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또 현장 밀착형의 자세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창업기업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최진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사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히 기업도 이제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업자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이제 B2B와 B2C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분야가 더 유명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최진호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탄했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위기 맞죠. 위기가 사실 맞는데, 스타트업은 그나마 전체의 위기 중에서는 그래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와 기회가 좀 같이 있는 분야가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쪽은 확실히 좀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걸 느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제가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있지만 이제 기존의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올해 이제 엑싯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줌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스타트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고객사 개발자나 이제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줌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채널, 틱톡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제 그런 서비스 솔루션 회사들과 되게 많은 교류가 있었거든요. 제가 느껴보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그런 온라인 사업들이, 그러니까 스트리밍 기반의 온라인 사업들이 확 뜨긴 떴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그런 온라인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들은 사실 작년부터 사실 뜨긴 떴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이미 뜨긴 떴었죠. 이제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 코로나 덕분에 정말 더 급성장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분야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고객사들을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개 이상 업체 대표님들이랑 만나서 컨설팅을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이제 컨설팅을 스트리밍 기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되는 스타트업도 있고 아닌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을 재설계를 해서 온라인으로 사실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어떻게 잘 재설계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요. 교육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줌이나 이제 구글 미트 같은 화상회의를 쓰겠어라고 접근해서는 사실 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학교 교육기관에서 줌이나 그런 걸 사용하고 있지만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 갔을 때 아직도 지금은 너무나 이제 급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온라인 도구들을 이제서야 막 어쩔 수 없이 맞지 않는 옷을 온라인에 하고 있지만 네, 네. 아직도 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는 아직도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랬을 때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고객사들은 다 어쨌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제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서비스들을 가장 어려운 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자금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발자인 것 같아요. 예, 개발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저희도 이제 개발자 수급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관심을 가지면서 개발자의 몸값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더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기회는 많아졌는데 기회를 빨리 해결하려면 속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속도 싸움이죠. 스타트업의 생명은 속도인데 속도를 잘 해줄 수 있는 사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자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그래서 그런 개발자를 잘 개발자 공급을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고민을 가져야 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B2C냐 B2B냐는 사실 크게 경계가 있는지는 저는 이제 확실히 떠오르지는 않고요. 다만 분야는 좀 많이 저희는 이제 워낙 고객사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교육이 상당히 많이 언택트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B2B2C로 많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분야가 맞죠. 근데 사실 그거 외에도 기업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 면접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면접 서비스들도 이제 어떤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 사실 또 최근 들어서는 그걸 이제 B2B라고 해야 될지 B2C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료 쪽, 이게 의료 쪽이 상당히 또 많이 지금 있는데, 이제 규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이걸 뚫으려고 하는, 아니면 혹은 샌드박스 안에서라도 뚫으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그 의료 쪽도 상당히 많이 컨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분야이고요. 아니면 이제 상담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상대방을 신뢰하기 위한 도구들을 잘 하거나 하는 그런 좀 아니면 콘텐츠의 전문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야를 이를테면 이제 전문가 상담들이죠. 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이라든지 변호사 상담이라든지 그런 많은 그런 전문가 기반의 콘텐츠 사업들도 되게 유망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실제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거의 산업 전반에 대해서 되게 기회가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굳이 이제 B2B나 B2C다 구분할 필요 없이. B2C도 마찬가지입니다. B2C도 사실 예전에 작년에서의 트래픽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약간 서비스들이 훨씬 더 이제 나홀로족들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 그 트래픽이 올라가는 속도가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가파른 거를 저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을 좀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역시 이제 그 비즈니스 피버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좀 말씀하시고, 사실 뭐 B2B나 B2C가 어디가 유망하다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이분법적인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가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만약 B2B 시장 쪽에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 진출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B2C 대해서 어떤 먼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좀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우리 엄수원 아드리엘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 온라인 마케팅으로 상당히 좀 떠오르고 있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에 대한 산업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또 비대면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수요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라고 그러죠. SaaS.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그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야의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업의 어떤 공략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업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코비드 현상을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원, 어떤 추가적인 지원 방향, 기업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이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온라인 광고, 디지털 매체의 광고를 집행하고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드리엘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저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 제 목소리를 좀 보태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일단 영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이제 스타트업 업계도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기회로 보고 있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비즈니스들이 이제 비대면화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스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장 중이고 특히 이제 유럽의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미국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사스 기업들 중에서요. 그래서 사스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미 유니콘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드리엘도 저희는 아직 유니콘이 되려면 멀었지만 작년 한 해 대비 올해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가 사스고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4천여 개 이상 중소기업 분들, 스타트업 분들을 업종 관계없이 이제 광고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업종마다 그 트렌드가 갈리기는 합니다.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뭐 온라인 교육, 뭐 홈 트레이닝, 뭐 이제 이런 비대면 비즈니스 이제 B2B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광고를 하시던 광고주분들은 안타깝게도 좀 광고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는 이제 사스 동향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단기적인 성장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성장률이 계속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특히 저희한테 투자하신 투자자분들도
버블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 솔직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입는다고 해서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회가 위기가 되지 않고 계속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본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스 기업으로서 조금 이제 아까 공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저희도 계속 스타트업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잘 집중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해 나가고 이 두 가지를 조금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말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사스 기업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시장을 선도를 하고 주도해 나가는 결국에는 위너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nice to have인 그냥 소프트웨어가 돼서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이 되기보다는 이 침체된 경제에 의해서 사스 기업도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nice to have 정도로 돼서 도태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릴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능적으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얼마나 유연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버티컬에 내가 너무 집중을 해서 그 버티컬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게 얼마나 내가 스케일 가능한, 유연하게 스케일업이 가능한 비즈니스인지를 조금 계속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언젠가는 좀 도태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집중하는 부분은 업종으로서도 가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B2B 사스로서 이제 저희가 서브를 하는 클라이언트의 사이즈에 대해서도 너무 한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좀 더 보편적인 니즈에 집중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좀 유연하게 저희 비즈니스가 누구에게나 정말로 필수적인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사스 기업은 결국에는 인건비와 뭐 서버 비용 외에는 그 자본이 많이 소요가 되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스 기업이 좀 투자 가치가 있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계속 어필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코로나 시대에는 비즈니스들이 코스트 커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코스트에 민감한 어떤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스 기업으로서의 기회 요소는 계속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과 유연성 이 두 가지가 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맥락인데 좀 더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을 하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투자자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뭐 비대면 사업을 이제 육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대면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체리 피커들만 수혜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비대면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잘 쪼개서 누가 정말로 유니버설 니즈, 정말 보편적인 니즈에 집중을 해서 건강한 비즈니스,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성장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의 창업 기업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비대면 또 산업 발전 좀 여러 가지 이제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또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두 분, 그 아주경제벤처과학 팀의 신보은 기자님과 그다음에 법무부인 딜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신보은 기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 이제 그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취재도 하고 이 관련 분야를 좀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취재 중에 기억에 남는 비대면 산업 분야 스타트업 사례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나 또 국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에서 벤처 스타트업을 취재하고 있는 신보훈 기자라고 합니다. 제 일이 인제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 가지고 어떤 사업하시고 또 어떤 목표로 그 사업을 하시는지 인제 듣고 인제 전달하는 얘긴데요. 그중에서 인제 인상 깊었던 기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좀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는 기업을 꼽으면 맘 편한 세상이라는 스타트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인제 그 돌보미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돌보미들을 그 부모님들과 인제 연결해 주는 그런 연결 플랫폼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돌보미 연결 플랫폼인데 이게 본질을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스타트업의 본질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에 따른 성과로 수익을 얻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나 싶은데 그 대한민국의 사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원인을 보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육아 문제고 그럼 이 대한민국의 힘든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그 스타트업의 존재 이유 그리고 정부가 스타트업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는 기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정 대표님이 정예지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그리고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말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2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수를 키워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그 비대면 시대에도 또 재밌는 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돌보미 서비스를 잘 이용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맘시터의 신규 회원이 25만 명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니까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돌보미들을 그 매칭을 시켜주고 그 이들을 이 서비스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정부랑 국회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정부에서 모태펀드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고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 쪼끔만 그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유니콘 기업 정도의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알아서 잘 인제 크겠지만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바라볼 때 정부나 그 정책 당국자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어떤 그 정부와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스타트업계 사람분들 만나보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혁신적인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분야인데 이분들을 그냥 뭐 투자금 아니면 뭐 R&D 자금 아니면 보증을 통한 대출 이렇게 그냥 그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진짜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서 이들이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장으로 뛰어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게 어떨까. 그 오픈 이노베이션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문제를 걔네들 그 기업들은 덩치가 커서 해결 못 하는 거를 스타트업들이 한번 그 해결해 보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데 그 정부 문제는 왜 스타트업들한테 그 해결해 보라고 그렇게 그 기회를 주지 않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공조달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제조 기업뿐만 아니고 이런 뭐 비대면 기업들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고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좀 투자하는 형태로 보면 스타트업도 자생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부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 그런 집행의 효율성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보통 이제 기술 창업이라든지 뭐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을 할 때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또는 이제 수익성, 성장성 이런 이제 상당히 그 재무적 측면을 많이 이제 검토도 하고 그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만 이제 또 사회적 기여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 차원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도 좀 상대적으로 비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야에 어떤 더 좋은 또 비대면 분야에 좀 그런 창업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소셜 벤처 관점에서 중기업에서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 비대면 분야에서도 이제 사실 그런 소셜 벤처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좀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이제 안희철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규제에 대해서 모두 발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비대면 분야가 이제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규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법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개선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법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희철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 법 쪽에 있어서도 사실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큰 차이는 예컨대 의료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사실 위법성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법 쪽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그 법률 상담을 비대면이나 원격으로 받았다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기본적으로 법률 서비스는 이슈화되고 있는 거는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과연 이게 문제가 되냐 이런 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코로나의 문제 뭐 영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법률 서비스가 얼마나 비대면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냐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쪽하고 좀 다른데 의료는 옛날에 왓슨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AI를 통해서 뭐 CT나 MRI 촬영 어떻게 분석하냐 이런 쪽에 접근을 가다가 요즘에는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핵심이 가고 있는데 법 쪽에는 그 비대면은 애초에 허용이 됐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AI를 이용한 리걸텍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방향이 다르기도 하고 또 유사한 면도 많습니다. 리걸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변호사의 수임을 도와주는 리걸텍도 있고요. 뭐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있고요. 뭐 계약서를 검토해 주거나 분석해 주는 것도 있고 뭐 법리를 갖다 해석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법 제34조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과연 이러한 AI를 이용한 리걸텍들이 이런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라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리걸텍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대부분 뭐 유럽이나 뭐 북미나 이런 데서 유니콘인 리걸텍 기업들이 있는데 또 아시아에도 제가 알기로는 2개나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니콘까지도 아니고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AI를 이용한 비대면 리걸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법상 뭐 형사책임, 뭐 예컨대 뭐 AI가 분석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예컨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AI가 분석을 해서 뭔가 옷을 디자인해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서 리걸텍이 쉽게 발전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비대면 서비스가 특히 발전을 하려면 법률 쪽에서는 사실 뭐 판결문 같은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분석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뭐 AI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뭔가 소송 기록의 전자화라든가
아니면 뭐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아니면 재판의 비대면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전화 진료가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의료행이라는 거는 이제 비대면이나 원격을 생각하면 협진이 있고 그다음에 화상 진료가 있고 원격 모니터링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협진만 허용하고 있고요. 뭐 화상 진료나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 원격 모니터링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협진이란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강원도에 있는 환자가 강원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의 의사와 이렇게 연락을 해갖고 협진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의사와 연락해서 진료를 받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것도 의료법 34조인데요. 아까 변호사법도 34조였고, 그래서 34조가 문제인데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예전에 전통적인 금융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인텐저블한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였고 대면을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굉장히 그 텐저블하게 바뀌었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모든 데이터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이걸 어떻게 휴대폰 화면에 띄워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데이터 3법의 어떤 그런 규제 문제가 나오고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금융 같은 경우도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오픈뱅킹이라든가 뭐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아니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데이터 3법 개정과 함께 좀 법 전반적으로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네거티브 규제를 많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규제 혁신이 일어나야지 금융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되고 세계를 선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약간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뭐 핀테크 분야에서 사실 예전에 뭐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 분리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강력하게 추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다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핀테크 회사나 수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망 분리 제도가 너무 강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그런 기업의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근데 완화하면 무조건 다 풀어주냐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너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강하게 처벌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위반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런 망 분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비대면 서비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개정이 돼야지만 이 전반적 산업에서 재택 뭐 근무라든가 뭔가 유연한 근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가 아니라 개혁을 통해서 뭔가 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시켜서 뭔가 사회적인 전반의 신뢰를 함께 구축해가는 쪽으로 가야 이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제 창업기업의 든든한 조력자시죠. 한 분은 이제 아주 IB 투자의 우리 박현 단장님, 그다음에 저 팁스 타운의 안영일 센터장님, 두 분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박현 단장님한테 이제 비대면 투자,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들이 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투자 유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향후 비대면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투자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이제 이 비대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팁을 좀 한번 오히려 좀 주시면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안영일 센터장님한테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대면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기원 단장님 먼저 시간 관계에서 조금씩 줄여서 질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아이비 박기훈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00억 정도 이제 VC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율 측면에서는 한 30% 정도가 비대면 서비스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는 뭐 비대면 세탁업체로 유명한 런더리고라든지 아니면은 OTT 업체인 왓챠 그리고 뭐 비대면 진료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는 레몬 헬스케어 같은 업체들에 투자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제 팁스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팁스 운영사로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팁스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벤처 캐피탈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변화 사냥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변화의 기울기가 높으면은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가 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심했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종료되면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 비대면 사업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짧게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연속성 측면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올해는 원테크 시대였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벌써 이제 온테크 세계를 다시 이제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대면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저희는 연속성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편리한가, 그러니까는 기존 서비스에 대비해서 편리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원가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가.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비대면 서비스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감성 측면에서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최인호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업체들도 이게 앞에 이제 편리함하고 원가 측면에서는 비대면이 확실히 우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만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집합교육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수험생이라든지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의 경험을 갖고 가야 되는 감정 측면에서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는 공존을 할 것 같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얼마나 우위를 가져가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시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비대면 스타트업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안 센터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의 안영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저희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팁스타운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서 창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공간입니다. 즉 대면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인 제가 이 비대면 산업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지금 살짝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기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종로에서 수십 년 동안 횟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어느 하루에 매출이 6,000원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분식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분식집에서. 근데 엄마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날이고 손님이 없었어가지고 저랑 같이 비 내리는 걸 보고 있다가 문 닫을 때쯤 돼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일아, 오늘 라면 한 그릇 팔았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한번 떠올랐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걸까라는 게 상당히 많이 가슴을 후며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봤던 굉장히 저를 슬프게 했던 또 다른 기사는, 최근에 지적장애인이었던 어떤 한 아들이 그 어머니께서 방에서 쓰러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청테이프로 벌레 들어온다고 막 감싸고 있고 그랬던 기사가 있죠. 지금도 오늘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안 좋습니다. 네.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나는 한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이 팁스타운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으면서 나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예, 내가 어린 시절일 때 우리 엄마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즉, 인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팁스타운이라는 이곳은 기본적으로 혁신 창업 기업들이 그들이 창업 활동에 순수한 고유 목적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고 그 속에서 사회와 그리고 국가를 위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혁신의 에너지를 뽐낼 수 있도록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지원 공간입니다. 저는 제가 직업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팁스타운이라는 이 창업 기업,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단 하나라도 더 혁신적이고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업이 등장한다면 그 기업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어떤 기술적, 문화적, 그리고 그 양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적인 향상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1차, 2차, 3차 산업에서 발생하던 그런 고용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양질의 고용 또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 산업에 대한 정책 컨퍼런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비대면과 대면이 어떻게 이렇게 확 잘라서 양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 창업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옛것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정말 그 오래된 것들, 전통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지 못해서 머물러 있는 것들, 그것들이 온라인으로 훨씬 더 많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뭐 라면을 파실 때 여기에서 그렇게 비 오는 날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빅데이터가 엄마한테 있었다면 또는 라면을 그렇게 끓여서 어딘가로 쉽게 배달할 수 있는 기술과 보존 기술과 드론 같은 게 있었다면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풀릴 수 있는 저희는 그런 꿈을 꾸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스타트업이고 저한테 혹시 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좀 없습니다. 아, 시간이 없군요. 네, 저 마무리를 해주시면. 저는 지금 인트로덕션만 했고 본론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 제가 1분 안에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팁스타운은 그렇게 혁신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그래서 팁스타운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비대면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뤄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프라인 공간만은 살아있지만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 지원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는 이제 소부장, 바이오, AI, 빅데이터 이런 분야들로 인해서 팁스 미더비라는 행사를 비대면으로 투자자들과 창업기업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그 시장 개척이나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월 달에 실제로 미국에 오프라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좋았지만은 올해는 또 3기에서 완전한 비대면으로 싱가포르, 미국 각지에서 투자자들을 모시고 비대면 투자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미 비대면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행사를 주관했던 분의 역량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랬는지 정말로 빠르게 투자가 2건이나 유치가 되고 해외 법인 설립 그리고 글로벌 대회에서의 수상권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많은 소프트웨어를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하드웨어는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이 팁스타운과 그리고 이 팁스타운에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한국엔젤투자협회와 팁스타운의 철학과 신념을 믿어주시고 우리 창업 기업들과 투자사들과 유관기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더 밝은 미래를 늘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분야에서 또 참석해서 그 분야별로 또 좋은 조언들 또 건의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으면 더 이제 시간도 좀 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시간이고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좀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고대리님 저희가 뭐 이렇게 고대리님 시간이 저희가 고대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시간을 어떻게 좀 10분 정도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은 갈 거 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10분 정도 저희가 좀 오늘 저희 이제 제 발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패널 분들의 또 각 분야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오늘 이 이제 팁스 서밋에 참석하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직접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4분이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계신가요? 콜라보 그라운드의 최정현 이사님, 그 다음에 충청대의 박인영 교수님, 모빌테크의 김창훈 팀장님, 콜라보 그라운드의 김치영 대표님, 콜라보 그라운드에서 2분이 이제 오셨네요. 다 어디 잠깐만 손 들어 보실까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이제 콜라보 그라운드의 최정현 이사님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우리 패널분한테 직접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분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한 2분 안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콜라보 그라운드 최정현 이사님,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콜라보 그라운드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비대면 산업에 대한 내년도 육성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 관점에서 전망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박계훈 아주 IB 투자 사업 단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안영일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사실 지금이 이제 코로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비대면 산업을 하시면은 그 연속성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를 가장 관점을 두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실 때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는 저희 서비스의 중독성을 갖게 만드냐, 이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리함이나 경제, 뭐 원가 우위 같은 거는 저희가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걸 계속 잡고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충청대 박인영 교수님, 충청대학의 네. 박인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충청대 네, 저는- 박인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저는 현재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는 형태에 대한 어떤 내용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그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요 소비 시장의 변화, 트렌드 이런 뭐 질문이신데 어디 우리 신보은 기자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소비 시장의 변화를 뭐 제가 뭐 이렇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인터뷰나 현장에 나가서 느낀 거는 일단 오프라인 소비 시장은 진짜 그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게 된 것 같아요. 명동 이태원뿐만 아니고 종로, 뭐 교대, 그 뭐 대학로, 신촌 이런 데 상권, 중심 상권들이 다 무의미하게 된 것 같고, 이제는 진짜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더라도 무인화, 자동화 이런 키워드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BMZ 세대들이 MZ화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고 뭐 MZ의 그 특성을 말하자면 뭐 개인화도 있을 거고 소통, 뭐 팬덤 문화, 가성비 이런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게 비단 MZ뿐만 아니고 전 세대, 전 연령에 다 퍼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잡고 어떤 소비 시장을 분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모빌테크의 김창훈 팀장님. 김창훈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기반 3D 공간 정보 서비스 스타트업 모빌테크의 김창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게 되고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변화 등 데이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모빌테크도 도심에 돌아다니는 모빌리티를 통해서 3D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를 가공해서 자율주행 산업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저희 회사만의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노멀 시대에서 그래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완화 동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활용 완화 측면에서 좀 질문은 이제 우리 안희철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돼서 좀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됐는데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3법이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개정 내용 중에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명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졌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에요. 일단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정보의 결합이라든가 뭔가 사용을 추가 정보의 결합이나 사용 없이는 어떤 해당 데이터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뭐 이런 건데요. 예컨대 제가 안희철이면 안 X철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저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없는 게 가명 정보죠. 근데 이전에는 그 비식별 정보라고 해서 어떤 이건 이제 현재에서는 익명 정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가 정보가 있더라도 다시 또 개인 정보를 특정 누군가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이제 비식별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근데 가명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식별 조치가 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정보거든요. 추가 정보가 개입되면은 다시 개인 특정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든가 통계 목적에서는 산업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수집을 한 후에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명 정보로 바꾼 후에 그것에 대해서 통계적이나 산업적,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동의 안 받고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 같은 데다가 자기의 데이터를 맡겨놨다가 야, 내 데이터를 갖다가 다 이쪽에다 보내줘라든가 또는 금융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다 받아다가 딴 데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파워풀한 거냐면 여러분들 스타트업이 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냐면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는 저의 정보와 비금융기관에 있는 정보가 결합이 돼서 뭔가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면은 수많은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발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데이터 3법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 산업과 아까 말씀드린 가명 정보의 활용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우리나라 앞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고 이걸로 이제 비대면 산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좀 마감을 오늘 그 서밋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더 질문을 받고 싶지만 이상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제 발제와 또 패널 분들의 어떤 토론, 그다음에 뭐 질문 등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길이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일까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위기는 기회다 하는 관점에서 비대면 산업 분야에 또 과감하게 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이제 지금 추세가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좀 다행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비대면 산업 분야의 어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 패널 분들도 보면 각 분야에서도 상당한 또 지원과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그 기회를 발견하고 준비를 잘 한다면 새로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오늘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또 그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대면 산업 분야의 어떤 창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만 이게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교육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법 규제라든지 이 분야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컬래버레이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팀이라 할까요? 또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이 돼서 발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플랫폼을 이미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칭 코로나 스타트업 서포트 포탈이라는 이런 포탈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자금 지원, 정보 제공, 컨설팅, 뭐 글로벌 진출, 투자 연계, 교육, 웨비나 또는 이제 창업자 간의 어떤 다양한 그런 정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그런 종합 포탈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종합 포탈을 좀 만들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또 창업자 간의 네트워킹, 또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양한 의견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좀 더 계속해서 좀 더 이런 지식을 노하우로 서로 협업하는 그런 분위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참석하신 패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소감을 잠깐 한 번씩, 그러면은 소감을 오늘 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잠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서 그쪽에서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좀 네, 오늘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저는 이제 법조계 쪽 규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왔다가 이제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어떤 비대면 이 상황이 어떻게 스타트업한테는 위기일 수도 있는데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아드리엘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꾸준히 계속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은 내용을 제가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게 돼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른 펌프에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려면 푹푹푹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물 한 바가지만 살짝 떨어주면은 그러면 물이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려 오는데요. 정부의 역할이 그렇게 깊은 우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의 역할입니다. 저희 팁스타운과 그리고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뭐 다들 협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테니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저는 사실 뭐 스타트업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달자에 가까운데요. 누구든지 뭔가 그 사업이나 그 스타트업을 알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 세상에 이런 기업도 있다라고 알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참여해주신 여러 패널분들, 또 랜선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 전문가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남은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위기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와 자장을 맡아주신 김진수 교수님과 심도 있게 토론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본부가 지난 7년간 일군 값진 성과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일컬어서 어떤 이는 스타트업 성공을 열어주는 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트업 정신을 심어주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 팁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13년부터 팁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0년 팁스 성과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본부 김영철 대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주시는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팁스의 성과를 좀 공유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저희 성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팁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팁스의 성과야, 그 다음에 팁스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개요입니다. 팁스는 2013년부터 시작된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성공 벤처인 또 선도 벤처 등으로 구성된 팁스 운영사가 민간에서 창업팀을 선별하고요. 이에 선투자를 진행한 다음에 정부의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창업팀은 기술 창업의 성공률을 좀 제고하게 되겠고요. 글로벌 스타 벤처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팁스 운영사는 이 팁스를 통해서 창업팀이 보다 성공적인 사업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겠고요.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의 보육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기술 창업의 성공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또 고급 기술 일자리의 창출을 발생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적인 민간 협력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팁스는 2013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1기 운영사와 15개 창업팀을 선정하였고요. 14년도에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으로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15년도에는 팁스타운이 개소되었고 16년도에는 팁스 선진화 방안 도입, 그리고 18년도에는 프리팁스와 포스팁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저희 팁스는 22년까지 지속적인 기술 창업 생태계 활성화랑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선정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정부가 팁스 운영사를 선정하고 각 운영사의 창업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배분하게 됩니다. 운영사는 유명한 창업팀을 이제 선투자하고 이 추천권을 가지고 선정평가에
추천을 하게 되겠고요. 평가를 통해서 최종 팁스 창업팀이 선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사의 BI에 입주를 해서 이제 운영사의 보육과 함께 정부 R&D 자금, 창업사업화 자금, 또 해외 마케팅 자금, 또 그 외 추가 연계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되겠고요. 또 팁스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창업 기업들은 글로벌 벤처 성장 가능성 있는 팀을 대상으로 포스트 팁스 최대 5억 원의 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 절차를 통해서 올해 우리 팁스 운영사가 61개사가 선정돼서 활동 중에 있고요. 창업팀은 1157개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팁스의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팁스가 이제 한국 최고의 기술 창업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팁스 운영사가 저희 팁스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저희 팁스 창업팀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부분입니다.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가 총 3조 7천억 원이 돌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창업팀이 선정 후 기업당 약 58억 원의 후속 투자 유치하는 성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의 투입 자금 대비 6.1배의 민간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이 4건이 있었고요. M&A 22건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팁스 창업팀은 해외에 308개의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창업팀당 7.4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팁스 창업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팁스 창업팀은 석박사 출신이 59%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외 우수대학 출신도 59%,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 출신 31%, 아주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팁스 창업팀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팁스 창업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팀 외에도 많은 이제 팁스 창업팀들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IPO 1호에서 4호 기업입니다. TNR 바이오페 18년부터 이제 IPO 성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 펜토 바이오메드, 이오플로가 IPO의 성과를 달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투자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인도에서 열심히 서비스 중에 있는 밸런스 이어로, 또 스푼 라디오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마이쿤, 그리고 루닛, 점자어치 닷이 이제 후속 투자에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의 성과를 갖고 있는 미국의 코그넥스사로 이제 인수된 수아랩, 그리고 스펙클립스, 또 명함관리 서비스로 많이 알고들 계시죠. 드라마인 컴퍼니는 네이버에 또 인수가 되었고요. 소카가 인수한 폴라리언트, 다 팁스 창업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매출이나 이제 고용 등의 또 우수 성과를 발생하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스트라드비전, 엑스바엑스, 만나CEA, 데이블, 이 모든 팀들이 다 팁스 출신으로 열심히 이제 사업화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창업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팁스타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스타운은 이제 이 역삼로 일대에 구성되어 있는 타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89개 기업, 창업팀 혹은 투자사, 유관기관 등이 이제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총 660여 명이 상주해서 서로 상호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팁스타운은 총 5개의 건물로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창업팀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 혹은 보육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장 혹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공용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팁스타운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팁스타운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창업팀을 지원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도 우리 창업팀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팀의 이제 후속 투자 지원을 위해서 팁스 미드업을 통해서 후속 투자 지원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창업팀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뭐 HR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X 프로젝트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팁스 창업팀이 성공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팁스와 또 이제 성과와 팁사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과로 여러분과 마주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상 저희 팁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팁스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유망한 기술 창업 스타트업이 육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팁스 서밋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2020년 올 한 해 마무리를 우리 희망의 아이콘 스타트업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1년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스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2020 팁스 서밋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팁스는 혁신적인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기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팁스는 정부가 유망한 창업 기업을 발굴 투자할 민간 팁스 운영사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민간 팁스 운영사는 직접 투자가 확정된 창업 기업을 정부에 추천합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팁스 창업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2018년부터 예비 팁스 창업 기업을 육성시키는 프리팁스와 팁스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를 신설하여 기술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고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팁스 창업 기업은 정부 지원금과 보육 프로그램, 입주 시설, 3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으로 기술개발 자금 5억 원, 창업 사업화 자금 1억 원, 해외 마케팅 자금 1억 원으로 구성된 최대 7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기업에 따라 추가 연계 지원인 엔젤 매칭 펀드 2억 원과 후속 사업화 자금인 포스트 팁스를 통해 5억 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모데이, 역량 강화, 해외 진출,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팁스 창업기업, 운영사,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여 혁신적인 창업 성장을 꿈꿀 수 있는 팁스타운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팁스 창업기업은 2013년 15개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1234개 기업을 돌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팁스 창업기업 대상으로 R&D 4,646억 원, 창업 사업화 664억 원, 해외 마케팅 4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지원금을 발판 삼아 국내외 민간 투자에 약 3조 8천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 약 6.5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IPO 4개 기업, M&A 22개 기업, 총 26개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 총 12,708명, 이 중 신규 고용은 기업당 평균 7.4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팁스 창업기업은 이제 국내를 넘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 설립과 해외 수출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핵심 성장 동력, R&D 기술 혁신 성장의 원동력,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경제의 주인공,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꿈, 도전, 열정, 팁스.